숙향점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제목에서 아시겠지만 숙향이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오시죠? 아, 여성 주인공이구나 라는 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으려면 163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163쪽이 요 네모 있잖아요. 그 네모 부분 보시면은 이제까지 보시면은 주로 이제 소설의 제목들이 남자 주인공의 이름을 딴 것이 많았지만 보시다 보니 홍계월전이라든가 이런 거 저희 봤잖아요. 여성 영웅이라든가 이런 여성이 주인공화 되는 소설들이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는 눈에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것에 대한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 한글이 널리 사용됨으로 인해서 여성들도 이러한 문학작품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러한 이제 소설을 소비하는 층이 여성 독자가 엄청나게 는 거죠. 그러면 소설을 창작하는 작가 입장에서도 독자를 고려해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여성 의식의 성장이 일어났기도 하고요. 조선 후기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소설 속의 여성 모습이 뭔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인물의 주인공의 모습이 실제로 이제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그만큼을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소설에서만이라도 이제 이러면서 적극적이고 이런 여성 영웅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여성 독자층이 좋아하는 기호에 부합하는 작품들이 조선 후기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전과는 다른 여성 인물들의 그런 유형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여기 아래 보셨던 것처럼 천상계의 사람이에요, 얘가. 그런데 여기 얘가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요. 그 죄로 인해서 지상계로 내려와서 태어난 인물인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천상계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 와서 그 죄에 대한 처벌적인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천상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상계를 염두에 둔 즉 하나의 세계 이론론적인 것이 아니라 이원적인 공간 배경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숙향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실 건데요. 전반적인 이야기의 내용을 보시면 얘가 이제 처음에 항상 일어나는 영웅의 일대기 있잖아요. 이걸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천상계 인물이기 때문에 고귀한 혈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죄를 짓고 인간 세상으로 태어나게 된 거죠. 근데 항상 그 영웅들이 처음에 겪는 구조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서 버려지고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특이한 점이 조력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 조력자들이 숙향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이성과의 혼인이 잘 되지 않는 아버지의 이제 의한 반대인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니까 영웅적 일대기에 부합한 소설이긴 하나 여기 보시면 뭐 전쟁에서 영웅적 면모를 보이거나 전쟁에서 뭐 누구 오랑캐를 물리치거나 이런 성취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개인적인 애정을 오히려 성취하는 것이 결과로서 나오는 점이 좀 특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굉장히 다양한 설화적 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동물보훈설화 왜냐면 이제 김전이 아빠가 살려줬던 거북이 중간에 이제 숙향이가 이제 그 강에 몸을 던지려고 자결하려고 하거든요. 줄거리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용료로 나와가지고 이제 얘의 죽음을 막아주죠. 도와주죠. 그 다음에 혼사장애설화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뭐 드라마든 영화든 간에 남녀 간의 주인공이 나와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해요. 결혼해요. 이렇게 끝나는 거 없잖아요. 항상 갈등이 유발되잖아요. 그래서 혼사장애 이제 설화가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선약. 약을 구해오는 선약 탐색 설화가 있습니다. 뭐 이제 선약이라고도 하고 구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런 다른 고전소설 속에서도 충분히 드러나는 이야기의 구조가 여기에서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셨다시피
2번에서도 나오고 애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도 여러분들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주된 갈등은 오히려 여기서는 사실 남녀의 그런 인간적인 애정 이런 것을 유교적 도덕관이 막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적 도덕관, 봉건적인 이런 신분 질서를 유지하고 이 대립의 갈등 축에 있는 사람이 이상서죠. 그러니까 숙향과 사랑하는 이선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남녀 인간적 애정을 이제 추구하는 쪽이 숙향과 이선이겠죠. 이상서 입장에서는 숙향과 이선이 자유연애를 추구하고 부모의 허락 없이 결혼을 하려고 하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얘네들이 봉건적 질서를 무시하는 약간 악의 무리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숙향이 많은 조력자를 만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거꾸로 보시면 그만큼 이 숙향이라는 인물에게 처한 고난적인 상황이 많았다는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숙향의 시련이 가혹할수록 그 시련을 견디고 성취한 사랑의 위대함이 더 크게 부가 강조되는 구조로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65쪽 저희가 예전에 배웠던 육미단기가 생각나는 적성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장자, 적자가 뭔가 장자답지 못한 그러니까 성품이 뭔가 졸렬하거나 그래서 대를 이을 만한 제목이 아니고 오히려 동생이 이제 그 뛰어난 상황에서 오는 근본적인 갈등을 다룬 소설들이 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방금 보셨던 이제 작품처럼 얘네들도 천상계에 있다가 적강한 애들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형제가 나오는데요. 항이랑 성이라는 애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근데 원래 자, 항이가 있고 성이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원래 천상계에서 신관들이었대요. 근데 성관들이었는데 원래 천상계에서 얘네들은 다툼이 있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지상계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천상계에서의 이 관계가 지상계에서도 이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윤미단계처럼 항이가 동생인 성희를 시기하고 질투한다. 라고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격적인 게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항이는 심술 긋고 행동이 사나웠지만 아이는 순하고 풍채가 좋아 사랑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여기서도 역시 이제 엄마인 왕비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일영주라는 것을 먹으면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해서 얘가 이제 약을 구하러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설화 적인 모티프가 여기서도 쓰인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부모를 위해서 부모를 구할 약을 위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주는 가치관인 효가 보인다라고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효라든가 이런 것들은 따지면 유교적인 덕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서역, 서방 정토, 불교에서 약간 극락세계를 서방 정토라고도 하거든요. 극락세계. 그래서 서역 여기만 봐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이제 실제는 서역 청룡사죠. 절로 여러분들 가는 거고요. 중간에 성희가 이러한 이제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얘가 이제 약을 구하게 되죠. 약을 구하게 되는데 이 동생을 시기한 이제 형 항이가 자 칼로 성인의 눈을 쳐서 즉 그러니까 눈이 이제 빠지게 돼서 얘가 맹인이 되고요. 물에 던져버려요. 죽으라고. 그리고 동생의 빼앗은 이 약을 가지고 어머니의 병을 고치면서 공을 세웁니다. 이러던 중에 이제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떠돌아다니다가 호승상을 만나요. 얘가 눈이 안 보이는 와중에 대충 이제 잡히는 가지가루 피리를 부르는데 그 피리 소리를 듣고 이제 감동한 사람들이 와서 뭐 이제 공주의 벗도 되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공주의 이름 뭐 채란이라고 나와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공주 이제 궁에 같이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성희가 너무 보고 싶으니까 기러기에다가 성희가 기른 기러기에 발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기러기 발에 묶은 편지를 안서라고 하거든요. 안서. 그래서 그러는데 그게 공주로 가요. 그래서 이제 그 기러기의 소리가 들리는데 성희가 어디서 많이 듣던 기러기의 소리인 거죠. 그래서 공주한테 편지를 읽어달라고 하니까 공주가 막 편지를 읽어줘요. 그러면서 눈이 열려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나 이랬는데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어머님이 그 아들 성희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한 편지를 읽고 나서 갑자기 눈을 뜨게 됩니다. 개안하게 된 거죠. 지금 계속 정기적인 요소는 여러분들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장원급제하고요. 공주와 결혼하고요. 이제 고난이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공주의 사이인 부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한번 고국에 가보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항이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동생을 사실 거의 그냥 죽으라고 막 눈도 멀게 하고 강물에 던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마음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약간 적불이라는 부하를 시켜서 이제 성희를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본인이 죽임을 당하고, 즉 아기는 벌을 받는 이런 것들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고요. 방금 보셨던 이 비러기 발에 묶인 편지를 보고 공주와 성희가 발견하는 부분,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다른 작품에도 보이는 구약 여행 모티프랍니다. 방금 보셨잖아요. 숙향전에서도. 그래서 누군가를 살릴 약을 찾으러 가는 구약, 설화라는 거고요. 구약 여행 모티프 같은 경우는 약을 찾으려면 당연히 갈등이 시작되고, 약을 구하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설에도 많이 쓰이는 구조가 역시나 여기에서도 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드라마를 보다 보면 뻔히 보이는 소설의 결말인데 많이 보던 구조인데 라고 하면서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약간 뻔한 반복되는 그런 구조에서 오는 흥미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작품에서도 동일한 모티프, 동일한 이야기의 구조인 화소가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형인 항이가 워낙 전형적인 악인이기 때문에 성이 이제 뭔가 선함이 더 돋보이는 약간 구조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이라는 것은 효심과 용기를 겸비한 인물이고요. 나중에 그 항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왕위를 물려받기 위해서 동생을 해치는 전형적인 악인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과 악의 대화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권선징악의 구조를 보여준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이란 건 이런 거예요. 원래는 첫째, 장자가 무조건 왕이 돼야 되잖아요. 얘가 아무리 성품이 괜찮아도 왕이 될 수는 원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왕이 되려면 여러분들 어떠겠어요? 뭔가 시련과 고난이라는 이런 통과 의례를 거침으로 인해서 성장을 하고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받아야 둘째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구운몽처럼 유불선 세 가지의 사상이 다 나타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일단은 라는 부분에서 유교적인 게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한 항이가 죽고 이런 인과응보적인 것도 보이시면서 그 다음에 중간에 청령사도 가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불교적인 사상도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약을 찾을 때 도움을 줬던 성관이라는 사람 자체가 신선이니까 도교적 사상도 같이 반영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67쪽 보시면은요, 성희가 서방세계로 들어가서 일렁주를 구하는 부분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서방세계다 이런 걸 통해서 불교 약의 있는 곳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이상적 세계에서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막 읽어보시다 보면은 중간에 성희가 여기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정기적인 요소도 있고요. 이게 이 소설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영웅에 있어서 선인, 그 주요 인물인
주인공들이 어디 뭔가를 구하기 위해 또는 조력자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갔을 때 그 조력자들도 이미 뛰어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뭐 하늘의 이치를 보니 그러하더라 이러면서 이미 올 곳을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구조들이 여러분들 많이 나타나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런 내용 나오죠. 본디 너는 하계 사람이 아니다. 즉 너는 원래 천상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뭐 이런 내용들도 나온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주생전 보겠습니다. 주생전은 이게 조선 시대 조선 그 소설에서는 정말 보기가 힘든 삼각관계 중심으로 한 연애 소설, 그러니까 염정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단순히 이제 저희가 일부 다처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남자가 여러 부인을 취하는 소설은 사실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철저하게 두 여인이 엄청난 질투를 하면서 한 남자에 대해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인 그 연애 소설과는 좀 다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번 볼게요. 여기서도 뭐 나오죠? 삼각관계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제 주생전이니까 이제 남자 주인공 이름은 주생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원래는 이제 양반 쪽의 선비인데 그 뭐 해서 과거급제가 여의치 않자 상인으로 활동하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뭐 이 당시에는 선비인데 상인을 하다니 이제 이렇게 좀 특이한 인물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얘가 배도라는 애를 만나는데요. 얘는 기생이에요. 원래부터 천한 신부는 아니고 얘는 원래는 명문가의 여식이었으나 이 명문가가 몰락하면서 이제 현재 기생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생과 배도와 만나서 이제 사랑에 빠져요. 평생 살 것처럼 하죠. 근데 이제 이 배도가 이제 그 선아라는 이제 여자의 인물이 나오는데 이 배도라는 애가 선아, 즉 선아의 아빠, 얘가 승상의 딸이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그 기생이잖아요. 그래서 승상집에 노래를 부르러 가요. 근데 이제 주생이 불안한 거죠. 그래서 배도가 불안해서 막 보러 갔는데 거기서 승상의 딸인 선아를 목격합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선아에게 사랑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 중간 내용 보시면은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주생은 선아를 본으로 배도에 대한 정이 옅어졌다 이러면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배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사라지고 선아에 대한 열렬한 이제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갈등이 시작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주생이 막 선아를 이제 좋아하고 선아에 대한 감정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뒷부분을. 자, 선아에게는 남동생 구경이 있습니다. 구경의 글쓰기 선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아를 너무 좋아하니까 배도는 이제 배신하고 이제 선아의 집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구경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다는 핑계로 이제 선아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선생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선아를 좋아한다가 선아도 이제 주생을 좋아하게 되면서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배도는 이제 잘 안 오죠. 이제 주생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또 이제 배도가 승상집에 이제 그 연회에 참석하러 갔다가 주생에 이제 자기가 이제 배도가 이렇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하고 뭐 적은 식구가 있었는데 그거를 지운 거예요. 선아가 지우고 자기의 식구를 써놓은 걸 보고 이제 둘의 사이를 깨닫게 됩니다. 깨달으면서 지금 여기선 좀 내용이 약간 여러분들 이제 생략되어 있는데 이제 그 배도가 주생을 협박합니다. 배도가 주생을 협박해요. 협박하면서 너희 둘이 승상 부인에게 주생과 선아의 관계를 폭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생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주생이 다시 배도의 집으로 옵니다. 자, 그럼 배도의 집에서 지내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즉 선아와 이별을 한다는 것이죠. 선아와 이별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주생은 선아가 보고 싶어서 상사병에 걸립니다. 주생만 아니죠. 선아와 주생 모두 상사병에 걸려서 점차 쇠약해져 갑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갑자기 배도가 죽어요. 그리고 구경이도 죽어요. 그러면 구경이가 죽으면 얘가 구경이 글선생이었으니까 선아 집에 머무를 명분이 없죠. 그래서 주생이 이제 여기저기 떠돌고 있다가 우연히 만난 친척 어른으로 인해서 이 주생이 선아를 다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정말 이제 혼인을 하려고 해요. 이 상황에서 임진왜란이 터져서 또 헤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나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 이야기를 내가 필담을 나누면서 듣고 주생의 이야기를, 왜냐면 주생은 이제 그 명나라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나와 주생은, 나는 이제 조선인이고 그러니까 조선으로 파병 온 명나라 이제 그 군사인 거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필담을 나누면서 주생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이야기를 소설로 만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실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랬을 때 액자식 구성이다 라는 말을 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액자식 구성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모호한 이제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저희가 액자식 구성이 있으면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외화와 내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내화에 비해서 외화가 너무 스토리가 약합니다. 이런 측면이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도에서 여러분들, 배도라는 사람의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여러분들 하나 보면, 여기 지금 협박하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이 사람이 배도랑 이제 사랑을 할 때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하냐면, 얘가 기생이잖아요. 그래서 주생한테, 주생이 이제 장원급제를 해서 신분이 높아지면 자신을 기적에서 빼달라 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배도라는 인물도 약간 신분 상승 욕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배도라든가 엄청나게 질투를 일삼는 선어라든가 이런 여인들의 그 보이는 모습들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지켜보는 고전 소설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그 유형의 인물들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 소설을 이렇게도 평가를 하는데, 약간 이거다 이거죠. 지극히 남성 중심의 소설이다 이거죠. 남성 중심의 소설, 즉 주생을 위주로 서술한 거다 이거죠. 두 여인을 놓고 막 이제 사랑하는 장면들이. 자, 그래서 오른쪽 넘어가 보시면 보세요. 주생이 처음에 배도하고 사랑받을 때는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막 하잖아요. 먼저 너 변심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 걱정하잖아요. 안학내 잘못 없는데 사내는 달리 대하느라고 이러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배도가 뭐라 그래요? 푸른 산이 늙지하고 푸른 물이 내내 흐르듯이 내 마음 변치 않겠다. 이래놓고 나서 이제 선아 좋아하죠. 나쁜 놈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내용 보시면은 이제 선아에게 빠져서 하는 장면들, 그래서 삼각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의 극적인 장면들이 두 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소설에 비해서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룬 소설 같은 경우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두 남녀끼리, 그 주인공들끼리 시를 주고받는 장면들이 흔하게 나옵니다. 저희가 왜 드라마를 보셔도 둘이 뭔가 사랑에 빠지거나 막 이랬을 때 배경으로 쫙 깔려서 막 발라드 나오잖아요.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나 사백씨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백씨의 역할에 대한 게 여기도 정리되어 있죠. 등장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라든가 사건 전개를 돕는 역할을 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물의 정서를 당연히 대변해주는 구실을 한다라는 거고요. 소설은 원래 서사갈래인데 시를 더함으로 인해서 서정, 거꾸로 보면 정서죠. 인물들의 정서, 위주의 흐름이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작품의 현실성을 보시면 얘는 진짜 정기적인 요소가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일반적인 고전소설과의 다른 부분들이 이제 이런 거죠. 남성의 탐욕, 이기적인 언행, 그 다음에 그를 사랑하는 여성의 애욕과 질투심. 그러니까 약간 그 사랑과 전쟁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극히 현실적인 애정을 보여주는 소설은 아마 손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삼각관계의 결말은 어떻게 되냐라고 보셨지만 여기서는 보세요. 결국에는 선하고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배도는 죽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 구조를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어찌됐든 얘들의 이야기가 결말이 나지 않았죠. 그래서 결말을 유보하는 것은 약간 현대소설에서 볼 수 있는 세련된 기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소설을 가지고 조선 이렇게 전기소설과 조선 후기 소설을 읽는 다리 역할, 교란적 역할을 하는 소설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경난자 좀 볼게요. 얘도 뭐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주인공은 수경난자가 될 거고요. 여기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예정담이 나옵니다. 애초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성군은이라는 애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백상군이라는 사람이 자식이 없어서 기도를 드려서 성군이라는 애를 낳아요. 뭐 이런 구조는 여러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얘가 갑자기 꿈에요. 선녀 수경이 나타나요. 선녀. 꿈에서. 근데 이제 우리 하늘이 정한 기한이, 그래서 막 걔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수경이가 하늘에 정한 3년의 기한이 있으니까 3년 뒤에 우리 만나 해요. 그때 성군이 무슨 소리야? 나는 너를 이제 하루라도 안 보면 못 살아 이러면서 막 조릅니다. 그래서 성군과 수경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그러면 이제 원래 이제 그 집안에 이제 너무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아내한테만 빠져 사는 성군의 모습이 아버지 입장에서 당연히 못마땅할 수 있죠. 그래서 성군에게 과거를 보라 그래요. 근데 수경하고 떨어지기 싫었던 성군이 아버지의 명을 거역해요. 자, 이런 부분들이 좀 특이점이에요. 원래는 여러분들 이제까지 봤던 조선전기 소설들을 보시면 당연히 헤어지기 싫거나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기 싫어도 아버지의 명이 있으면 거역하지 못하고 결국 과거 시험을 보러 가거나 뭔가 공부를 하러 가면서 사랑하는 주인공과 어쩔 수 없는 이별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얘는 아버지의 명을 거역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래도 보라고 하니까 길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제까지는 볼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와중에 이렇게 해서 결국 떠났잖아요. 근데 성군이가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간날 다시 되돌아서 아내를 보러 와요. 아내가 다시 돌아가라 그랬는데 그 다음날 또 옵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성군이 이제 과거를 보러 간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수경의 이제 방에 보니까 외간 남자가 있는 것 같은 거죠.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오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성군의 아빠인 백상군이 이제 그 12인 매월애한테 감시를 하라고 시키죠. 감시를 하라고 시켰는데 이 매월이 기본적으로 수경에게 감정이 안 좋아요. 왜냐면 수경이 오기 전까지는 약간 성군의 첩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경이 오니까 본인 쳐다도 보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평소에 시기 질투를 하다가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돌이라는 하인과 짜고 수경이가 사실은 외간 남자랑 만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상군이 가는 순간 갑자기 도리가 막 숨어있다가 뛰쳐나오면서 약간 외간 남자랑 사통한 것처럼 이제 이런 오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해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수경이는 자결하고 말죠.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자결을 하는데 칼을 꽂고 자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에 꽂힌 칼이 빠지지 않아서 장례를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성군은 장원급제를 하고요. 또 꿈에서 아까 꿈을 통해서 수경이를 만났잖아요. 꿈을 통해서 수경이 나의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이런 꿈을 꿔요. 자, 그래서 이제 집으로 막 가고 있는데 아빠는 걱정이 되는 거죠. 얘가 좋아하는 수경이 없으니까. 뭔가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다른 임진사의 딸과 약혼을 시키는 상태에서 이제 옵니다. 성군이 약혼, 결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고 막 집에 왔더니 수경이 죽어 있죠. 그래서 이제 성군이 가서 누구도 뽑지 못했던 깔을 성군이 뽑떴더니 이제 파란새가 날아가면서 메어릴레 메어릴레 하면서 날아가요. 3번 말하고. 그러고 나서 새가 또 나와서 메어릴레 메어릴레 3번 또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메어리를 이제 죽이게 되죠. 메어리를 죽이고 이제 원수를 갚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막 메어를 뭐 칼로 죽여서 간을 꺼내 가지고 막 이런지 이렇게 잔인하게 뭐 죽이는 장면도 나오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경이 살아나요. 옥황산. 왜냐면 이제 성군도 이제 복수를 다 하고 나서 나의 사랑하는 여인이 죽였다니 하면서 자기도 자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옥황산제가 이제 그 3년 원래 기한이 있다 했었잖아요. 그 3년의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한 그 벌은 이걸로 끝이다 하면서 수경을 다시 살려줍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경하고 성군이 잘 살겠죠. 그러면 이제 약혼을 했던 임소조를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이제 임소조 부모가 임소조를 다른 데로 이제 시집을 보내려고 하나 임소조가 거절합니다. 자기는 이미 약혼했던 이 그냥 성군이랑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의지를 보여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성군이 이제 그 상소문을 쓰죠. 임금에게 했던 임금이 이런 그 정절을 지키려는 절개를 지키려는 여인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임소절에 수경이를 정열 부인 얘를 숙렬 부인으로 봉해요. 원래는 그 부인을 줄 수가 없는데 임금님의 명으로 이 부인을 2명을 하는 겁니다. 이 2 부인과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행복하게 살았다. 뭐 결국에는 여러분들 해피엔딩으로 약간 끝나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이제 가장 기이한 일은 여러분들 이건 거죠. 수경이 일단은 죽었다가 다시 재생하는 스토리인 거죠. 이 죽음의 원인은 결국 아까 여기서 지키지 않았던 하늘이 정한 3년의 기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고 그 다음에 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의 이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처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재생해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상징이 드러나는 정기소설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꿈의 기능 뭐 이런 거 보시면 여기서는 꿈이 이제 2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꿈은 어찌됐든 첫 번째 꿈은 선녀였던 수경과 인간 세계에 살았던 성군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경이 죽고 나서 그 억울한 죽음을 성군의 꿈을 통해서 알리잖아요. 이걸 통해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기도 한다라는 것이고 또 이것이 복선의 기능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복선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꿈의 소재를 활용을 해서 소설을 전개시켜 나간다는 것 자체가 바로 여기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개성이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 아까 좀 독특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3번입니다. 자, 보시면은 과거 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입신양명, 즉 유교적 가치관이 제일 최고였단 말이에요. 부모가 과거 보러 가라 그러면 바로 과거 본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성군이 과거를 보러 가는 아버지 명은 거역하면서도 아내의 설득에는 수고하는 태도를 보여준다고요. 이것 자체가 예전에 보여졌던 유교적 가치관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2 인물의 사랑을 방해하고
모험하는 인물이 벌을 받는 모습에 권선징악적 요소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여전히 이제 보이는 부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에서도 이런 애정적인 그리고 유교적 가치관이 탈피하는 사례가 보인다라는 것은 실제 이런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이제 사회적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가부장적 권위가 뭔가 이제 좀 내려가고 가문의 명예 체면을 중시하는 것보다는 남녀 간의 애정, 본능적인 이런 욕구를 오히려 긍정하는 이런 사회가 돼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173쪽에 인물들의 이동 공간에 대한 도식화가 잘 나타나 있어서 이걸 통해 읽어보시면서 하나씩 짚어보시면서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74쪽 심생전 볼게요. 얘는 일단 그 운영정처럼 얘는 양반과 자제요. 심생전이니까 얘가 주인공이겠죠. 근데 이 처녀랑 사랑을 하는데 얘의 계층이 뭐예요? 중인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바로 이제 오죠. 느낌이. 자, 결말은 비극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왜? 신분적 차이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보세요. 자, 심생이라는 애가 종로에 나와요. 임금의 행차를 보게 되는 거니까 임금의 행차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막 구경을 나오다가 이제 한 처녀가 이렇게 위에 이제 덮었어요. 보자기 같은 거 덮어 쓰고 있는데 순간 바람이 불면서 그 여자 얼굴이 살짝 드러나고 그 찰나에 심생이 보게 됩니다. 이제 처녀가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 집에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 집에 이제 처녀가 어디 사는지를 알아냈는데 처녀가 중인의 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생은 너무나도 좋아요. 그래서 그녀의 집 담을 넘어가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처녀의 혼사를 가로막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이제 처녀가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고요. 너가 그렇게 나를 좋아한다면 일단 30일 넘게 와봐라. 그러면 생각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심생이 30일 동안 계속 와요. 찾아와요. 찾아오니까 이제 사랑을 이제 안 처녀가 자신의 부모님을 불러서 이제 여기저기를 하면서 부모를 설득합니다. 설득을 하고 두 사람이 동침해요.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처녀의 부모는 알지만 심생의 부모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얘네 둘이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생의 부모가 자기 아들이 밤마다 나가는데 이건 모르겠냐고요. 그러니까 너 공부해라. 안 되겠다. 이러면서 공부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부모의 명을 거스를 수가 없었던, 보통은 여러분들 이래요. 방금 아까 보셨던 그 수경난자전처럼 수경난자전의 성군처럼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명을 거스를 수가 없었던 심생이 글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처녀 입장에서는 이제 심생과 이렇게 멀어지죠. 그러면서 처녀가 상사병에 걸리고 처녀가 결국 죽습니다. 유서죠. 자, 유서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도 아시겠지만 비극적 결말이죠.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는 소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한탄하는 내용의 일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보세요. 자, 한 번도 난군께 제 집에서 밥 한 그릇 드시게 하지 않거나 옷 한 벌 제 앞에서 입으시게 한 일이 없었어요. 난군을 모신 것이라곤 옷이 침석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밤에 와서 그냥 자고만 간 거예요. 즉 뭐냐면 제대로 된 부부로서의 삶을 산 적이 없다는 거죠. 부부로서의 삶도 못 살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무슨 내용을 얘기하냐면 세상에 시부모가 알지 못하는 며느리는 없는 법입니다. 즉 얘는 심씨 집안의 며느리로서 인정받지 못했어요. 또 하나, 자, 자식 입장에서 자식이 부모보다 일찍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늙으신 부모님을 이제 앞으로 봉양하지 못해요.
자, 이런 이제 그 한탄, 자신의 그 가슴을 맺힌 한에 대한 내용을 쓰고, 이제 얜 죽었고, 심생도 그 이야기를 알고 슬픔을 겨워하다 일찍 죽고 만대요. 자, 그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매와 외사라는 사람이, 사랑의 성취를 위해서 심생과 처녀가 적극적으로 행동했듯이 막 이러면서 이런 일을 여기다가 적는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소설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들을 175쪽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여기서 새로운 여성상의 부분이 나와요. 사실은 좀 무례하게 행동하는 게 맞죠. 처녀는 언제 봤다고 자기가 예쁘다고 계속 그 담을 넘어서 찾아오는 것 자체가 심생이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같으면 스토커로 잡혀가겠죠. 어쨌든 이런 사람을 슬기롭게 거절을 하면서 30일이라는 시험 기간을 갖게 하는 부분에서 여성의 인물 중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인물로 묘사가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상대방의 사랑을 거절하거나 유보하는 이런 행위, 그리고 나중에 받아주는 이런 주체로서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 입장에서 보면 크게 놀라울 일이 아니지만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는 굉장히 새로운 인물 여성상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작품을 통해서 여러분들 비판하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 이거겠죠. 자, 혼사장애 모티프는 되게 많이 나와요. 남녀 간의 애정을 소재로 한 소재로 한 소설이라면. 근데 여기서의 혼사장애 모티프, 그 혼사가 결렬되고 심생의 집안의 인정을 못한 이유는 뭐냐면 신분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혼약을 맺는 이 모습들이 어찌됐든 여러분들 보시면 결론적으로는 비극적 결말로 끝나요. 신분의 차이로 인해서. 하지만 어쨌든 얘 둘이 계층이 다른 사람들끼리 사랑을 나누고 혼약을 맺는 모습 자체가 그 당시에 신분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도 소설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또 독자 입장으로 하여금 이들의 그 끝맺은 불행한 그 사랑의 결말을 통해서 기존의 신분 질서에 의문을 갖게 하는 거죠. 이 두 남녀를 그렇게까지 갈라놓을 만큼 중요한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사회상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등장하고 신분의 차이로 인해서 방해받는 이런 사랑,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소설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